지금까지 엔비디아가 파스칼, 볼타, 암페어, 그 다음에 호퍼 이렇게 발전되고 이제 곧 이제 B200도 나오지 않습니까? 블랙웰이라고. 걔네들이 나올 때 이 다이 사이즈가 거의 800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물론 공정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P100 파스칼에서 볼타로 딱 넘어왔을 때 800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계속 800 언저리를 돌고 있죠. 이게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AI 전반에 대한 산업의 인프라를 엔비디아의 주도로 구축이 되고 있고, 거길 뒤따라서 AMD가 또 바짝 MI300X와 같은 이런 것들을 내면서 추격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인텔도 AI 칩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업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이미 시가총액으로 그 핵심 역량을 증명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칩 설계와 관련해서는 좀 아실만한 분들은 엔비디아와 AMD 그 칩 설계 방식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칩넷 구조입니다. AMD는 일찍이 이 칩넷 구조를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해왔고, 게임용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GPU라든가 이번에는 MI300X와 같은 서버용 GPU 이런 모든 것에 걸쳐서 칩넷 구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인텔도 마찬가지죠. 이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즈에 처음으로 이 타일 구조를 도입을 하게 됐고, 이 노트북용 메테오 레이크 CPU에도 적용을 했죠. 이렇게 칩넷이 뭔가 대세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칩넷이 무엇인지, 이게 왜 반도체 설계와 요즘 제일 핫한 패키징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엔비디아는 아직 이 칩넷 구조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왜 칩넷 구조를 적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칩넷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우리 흔히 말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수율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게 트위터에서 한 분이 정리를 해주신 TSMC에서의 애플 M1, M1 프로, M1 맥스의 웨이퍼당 나오는 칩의 개수를 표현을 한 것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칩을 우리가 다이싱 한다고 하죠. 이렇게 칩 면적이 한 개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빽빽하게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죠. 대신 똑같은 M1 시리즈 중에서 칩 다이가 큰 M1 맥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원판에 좀 더 적은 개수를 채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똑같다 하더라도 이 수율이 차이가 나죠. 수율. 그러니까 칩으로서 이제 양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웨이퍼에다가 어떤 이제 오염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로직 디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특정 부분이 이렇게 어그러졌어요. 이건 그냥 칩 다이싱을 하기 전에 그냥 이 위에 이물질이 묻을 수도 있고 뭐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아무래도 넓은 것들이 하나 조그맣게 디펙이 나도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율이 칩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높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칩 다이 사이즈가 커지면은 수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요 개념을 일단 이해해 보자고요. 단순합니다. 칩 다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웨이퍼에서 칩의 개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포지션에 어떤 이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칩 다이가 작으면은 아주 조금만 나가게 되는 건데, 칩 다이가 크면 이게 큰 거를 하나씩 날려야 되니까 수율이 낮아진다. 웨이퍼당 가격은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3나노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당 2만 달러인데 최근에 뭐 23,000달러를 올린다더니, 2만 달러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칩 다이와 수율 같은 이런 관계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일단 먼저 아시고요. 그래서 칩넷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지금 보신 거는 인텔의 CPU 사파이어 레피즈 구조인데 타일 구조죠. 그러니까 한 방에 저렇게 웨이퍼에 크게 만들면은 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저렇게 여러 개의 다이로 칩 구조로 쪼개서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합치면은 각각의 수율을 높인 다음에 합칠 때에 패키징을 잘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다. 일단 버려지는 칩 자체가 줄어들 거고, 그만큼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겠죠. AMD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칩넷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리사수 박사님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칩넷 구조를 사용한 다양한 프로세서들을 내놓고 있죠. MI300X 같은 경우에도 HBM3 그 메모리 부분을 배제하고, 요 끝에 부분에 지금 메모리들이 붙어있잖아요. 이 메모리들 말고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칩으로 돼서 얘들을 연결을 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를 엔비디아는 왜 안 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칩넷 구조라는 게 AMD나 인텔이 처음으로 제안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패키징 그리고 이 반도체 공학 쪽에서의 끊임없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양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품별로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일단 GPU 기준으로 보시면은 서버용,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향이 있죠. H100, A100 하는 그런 하이 퍼포먼스 향이 있고, 우리 게임할 때나 영상 작업용으로 쓰는 소비자용으로 파는 그래픽 카드에 꽂는 그런 GPU가 있겠죠. 근데 이 두 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구분을 해서 좀 봐야 됩니다. 먼저 소비자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위키피디아에서 잘 정리가 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포스 30 시리즈를 보시면은 다이 사이즈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뭐 200, 276, 392.5, 628.4 있는데, 하이엔드 라인업 같은
같은 경우 3080, 3090 같은 경우에는 다이 사이즈가 628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0 시리즈도 비슷한 숫자 608. 그러니까 목표를 한 600 사이즈로 맞춰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나의 다이로 딱 해가지고 만든 GPU를 꽂아갖고 팔고 있다는 거예요. 게이밍이나 소비자용으로는. 근데 AMD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이렇게 칩넷 구조를 미리 적용을 해왔다라는 거죠. 엔비디아하고 비슷하게 TSMC에서 이제 발주를 하긴 했는데 똑같이 5나노 제조 노드를 쓴다 하더라도 좀 작은 칩을 이렇게 칩넷 구조로 연결해서 쓰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표로 정리한 걸 보시면은 왼쪽에 이 라데온 같은 거 AMD 같은 경우에는 다이 사이즈가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죠. 요런 칩과 이런 칩을 합해진 형태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다이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이밍용에서는 엔비디아가 이 칩넷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요, 기본적으로 게임 워크로드에서는 이제 멀티코어 막 활용해가지고 멀티스레딩으로 막 처리를 해서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맨날 게임 벤치마크 하면은 프레임수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제가 총을 쐈을 때 그게 지연 시간 없이 바로 쏘아지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 칩넷 구조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가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연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시나리오상 그게 불리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칩넷은 결국 서로 다른 칩을 특별하게 IO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반면에 모노올리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한 다이로 딱 만드니까 이 안에 내부적으로 서로 물리적으로 가깝게 레이아웃 할 때부터 배치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연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지금 보시는 거는 AMD 790X3D인데 요게 3D Vcache라는 기술을 썼습니다. 요 보이시죠? 요 위에 살짝 색깔 다른 거 보이십니까? 요게 지금 SRAM을 위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용 같은 경우에는 AMD가 마구마구 막 칩넷 구조를 막 활용한 것이라기보다는 SRAM 부분만 이 위로 버티컬하게 적층을 해서 하는 구조로 했다. 왜냐? 게임에서는 지연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D램 같은 거라 그런 속도 느린 거 말고 캐시와 같은 SRAM을 추가를 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요거를 더 확장 지원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SRAM을 지원해서 조금 더 빠르게 캐시를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된 게임에서는 지연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도록 기대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모놀식으로 한 번에 합성이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칩넷이 이제 수율도 문제가 되지만도 결국은 이제 합쳐야 되는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소비자용 GPU 시장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칩넷으로 바꿔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현재 모놀식으로 가도 충분히 마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서버용 쪽으로 가다 보면은 요건 제가 영상으로도 다루었던 그레이스 하퍼 슈퍼칩 모습인데, 사실 요거 두 개는 그냥 별도의 칩을 붙인 거예요. 이게 칩넷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전체 큰 기판에다가 CPU 칩과 GPU 칩을 이렇게 각각 이제 꽂아 넣은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GH100 하퍼 GPU 같은 경우에는 요 단일 사이즈가 한 800제곱밀리미터 정도 돼요. 요 겉에 붙어있는 게 지금 HBM이죠. HBM3 요렇게 붙어있는 구조로 냈는데, 재밌는 게 보시면은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파스칼, 볼타, 암페어, 그 다음에 호퍼 이렇게 발전되고 이제 곧 이제 B100도 나오지 않습니까? 블랙웰이라고. 걔네들이 나올 때 요 다이 사이즈가 거의 800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물론 공정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P100 파스칼에서 볼타로 딱 넘어왔을 때 800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계속 800 언저리를 돌고 있죠. 이게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이밍용으로 보통 600 정도 쓰는데 그것보다 한 200 이상 많다고 하면 꽤 많이 늘어나는 수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늘리면 안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게 EUV 장비를 쓰기 시작하면은 EUV가 이렇게 자외선을 쏘잖아요. 쏠 때 이제 렌즈가 있는데 렌즈에 이 레티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레티클 리밋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엔 좀 작게 해도 되는데 이 리밋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EUV 장비를 쓰는 경우에는 이 레티클 크기가 한 850 정도가 리밋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다이 크기를 그것보다 더 크게는 만들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패터닝을 해야 되는데 그 패터닝의 최대 사이즈가 850 정도로 딱 갇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파스칼에서 이 볼타로 넘어올 때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넣은 게, 여러분 제가 영상에도 많이 만들었는데 소비자용 GPU 만들 때 RTS 20 시리즈 있잖아요. 그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넣었던 게 뭡니까? 텐서 코어죠. 텐서, 매트릭스 연산하고 AI 연산할 수 있는 그 텐서 코어, 그 코어를 처음으로 그래픽 카드에 넣었는데, 그 아키텍처가 바로 이 볼타 아키텍처거든요. 이 볼타에서 그러한 거를 딱 넣었는데 그때부터 다이 사이즈를 거의 극한까지 밀어 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저도 그때 영상은 DLSS 같은 DLSS 2.0 이런 거, 그렇게 업스케일링 하는 기술, AI를 통해서 업스케일 하는 기술에 대해서 더 집중했는데, 이렇게 소비자용과 서버용을 통틀어 가지고 이런 텐서 코어를 개발하면서 아키텍처를 만든 거, 그래서 EUV 장비를 포함해서 이 레티클 사이즈의 가장 극한까지 밀어 올린 정도로까지 설계를 했다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구조에서 최대한 밀어 올려서 성능을 제대로 짱짱하게 내고 있으니까 그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시장을 먹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칩넷 구조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성능을 내면서 마진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차피 지금 쇼티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세대부터는 칩넷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EUV가 아닌 앞으로 하이-NA EUV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하이-NA EUV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건 제가 따로 정리를 할 건데, 그 뭐가 발전이 되느냐? 하이-NA라는 NA가 이제 누메리컬 어퍼처라고 개구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렌즈 크기를 키운다고 보시면
보시면 돼요. 플라즈마 상태에서 소스를 갖고 빠바바바박 튕겨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렌즈 통과하면서 웨이퍼에 이 패턴을 새기는 노광 공정, 리소그래피라고 하죠. 그 리소그래피를 할 때 이 렌즈 요거의 개구수를 크게 하면은 더 크게 해서 훨씬 더 미세하게 패터닝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EUV에서 하이엔의 EUV로 넘어오는 장비의 변경점이거든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근데 이 하이엔의 EUV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더 미세하게 그릴 수가 있죠. 근데 더 큰 렌즈로 한 번에 노광할 수 있는 그 면적을 봤을 때 이 레티클 크기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850이라는 리밋보다 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다 800으로 맞췄는데 아무리 3나노, 2나노 내려간다 하더라도 EUV 장비만 쓰는 게 아니라 하이엔에까지 간다고 하면은 정말 작게 만들 수 있지 않는 한은 이 레티클 크기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용광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칩렛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희 조심스러운 추측이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엔비디아 얘기하는데 AMD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사수 박사님이 요거를 발표를 했었어요. 뭐냐? 공정이 점점 시링크 되는데 로직 부분은 이렇게 시링크하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렇게 시링크 되는데 메모리 부분, 그러니까 SRAM 같은 부분들, 캐시 같은 부분들은 5나노부터 거의 안 주고 있어요. 아날로그도 마찬가지야. 아날로그 같은 거는 캐패시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그 부피 자체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SRAM 같은 것도 그 트랜지스터 구조 자체가 더 미세하게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거의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메모리 쪽이 거의 안 주는 상태에서 로직만 주는데 현재 800 수준의 크기를 400 수준으로 갑자기 줄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TSMC 뭐 4나노, 3나노까지 도입을 하는 것까지는 그대로 모노리틱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이후가 된다면 진짜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도 칩렛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거기다가 앞으로는 이렇게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시장을 진출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를 파겠다라는 겁니다. 저렇게나 커다란 NV 링크로 연결되고 엄청나게 컴퓨팅하는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할 건데 저걸 다 모노리식으로 하면은 일단 부피도 많이 차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간 대비 성능이 더 높은 칩렛 구조가 더 선호될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를 하자면은 다들 칩렛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칩렛으로 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게이밍용에서는 일단 레이텐시를 확실히 줄이는 구조가 모노리식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다이 사이즈를 좀 키우더라도 충분히 마진을 벌면서 하는 그런 역할로 갖고 서버용으로 봤을 때는 800까지 거의 가득 채우면서 사이즈를 가득 채우면서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모노리식으로 구조를 했다. 근데 사실 AI 시장이 개화가 된 게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지난 1년이 뜨거웠고 사실 그 전부터 뭐 서버를 구축하긴 했지만 챗GPT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GPT 3.5가 나오기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V백으로 학습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개화 이전에 이제 미리 칩렛 구조를 생각하면서까지 할 만한 그럴 필요는 없었고 이제 AMD가 계속 바짝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칩렛 구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엔비디아가 얼마나 더 이렇게 잘 나갈지 이제 바이오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마진 사업에서도 엔비디아가 배짱 장사를 하는 것을 보니 기술력은 기술력이다 싶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